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을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댓글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달빛님, 요즘 일주일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해서 먼저 못 읽은 에피소드도 그냥 다 들었는데요. 이건 꼭 읽고 듣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실업자를 제외한 모든 작품을 독파했을 정도로 피에르 르메트르 옹에 푹 빠졌었고 신작이 나와서 너무 기뻐하는 중입니다. 도서관에 책 신청해서 얼마 전에 받았다고요. 얼른 읽고 2편 들어야 하는데 요즘 5페이지를 못 넘기고 잠드는 게 요즘 저의 현실이라서 유유. 하지만 기대할게요. 책도 에피소드도. 네, 역시 피에르 르메트르의 화제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이시네요. 달빛님 최근에 가게를 오픈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달빛님 바쁘시다고. 아세요? 아니 댓글에 나왔습니다. 아, 예. 네네네. 그래서 달빛님 저기 어떤 가게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홍보도 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네. 아 그런데 그리고 실업자 꼭 읽으셔야 되는데. 야, 그 설정도 기막히고 나도 실업자 보고 싶은데. 내용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저기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실업자 되게 재밌어요. 책걸상 때문에 읽어야 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딴 실업자. 책을 만약에 여름 휴가 때 재밌는 소설 딱 한 권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실업자 들어도 괜찮아요. 이건 벽돌책입니까? 벽돌책 아니에요. 얇아요? 얇다는 기준이 보통? 보통. 네. 치킨 아트님 댓글 또 주셨는데요. 네, 오르부아르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로운 소설이었어요. YG님이 받으신 감동의 물결에 저도 당했답니다. 인물, 가면, 말대가리, 에두아르의 상처 등등이 어떻게 표현했을까 너무도 궁금해 영화 맨 오브 마스크까지 봤는데 영화보다 소설이 훨씬 재밌네요. 우유부단함의 끝판에 짠하디 짠한 알베르가 영화에서는 너무 보통 사람같이 표현됐더라고요. 알고 보니 감독 이름이 알베르였네요. 이건 우연의 일치인 거죠? 그렇겠죠? 주위에 프라델과 같은 인물이 있어서 그의 결말에 통쾌함을 느꼈답니다.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 세 분이 완전 업되어 추천하셨더군요. 그리고 박평님께서 말대가리에 대한 작품성을 언급을 해주셔서 읽을 때 도움 많이 됐어요. 벽돌책 기꺼이 읽고 추천해주신 JYP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5권 대여해 왔네요. 자격증 시험 공부도 해야 하는데 읽고 싶은 책은 자꾸 쏟아지고 어쩌면 좋아요 유유.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 한 명 망친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진짜 여러 사람 망치고 있죠. 제가 시험 공부하다가 책 읽는 게 너무 방해를 많이 해서 그냥 책 읽는 걸로 직업 틀자 그래서 편집자 시험 봤잖아요. 네, 그런데 치킨하트님께서 앞서는 이렌부터 읽으셨나 봐요. 이 피에르 르메트르의 이제 그 장르 소설 데뷔작인 이렌을 읽으시고는 장르 소설 좀 읽으셨다는 YG님께서 충격적으로 읽으셨다기에 나도 읽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 벼르다가 용기 내어 읽었답니다. 잔인한 살해 장면이나 전개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야기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2부를 읽다가 10장 정도 남겨두고 책을 덮었답니다. 저에게는 피에르 르메트르의 반전의 반전이 맞지 않나 봐요. 도서관에서 오르부아르도 엄청 기대에 차서 함께 빌렸는데 오르부아르는 흥미있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흥미있게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래는 정말 평이 좀 갈리더라고요. 제가 장강영 작가랑 방송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장강영 작가는 이게 뭐야 했대요. 좀 시시하고 약간 반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킨하트님께서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으시고 책걸상에 후원해주는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프로젝트에 또 어떤 분들이 따라서 동참하고 계시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류님, 알리 W님도 비슷하게 동참을 해주셨고요. 그 이분은 굉장히 여러 개의 책을 네,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시고 저희한테 후원금을 보내셨죠. 그게 아니라 제가 짐작컨대 책걸상 소개를 읽으신 책들에 대해서 다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의 이스크라님께서도 이스라지라고 하는 팟빵 닉네임으로 오디오 클립에서는 후원을 할 수 없어 팟빵으로 왔어요. 이스라지는 산에 사는 벚나무 속 작은 나무랍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후원해 주셨고요. 오직할분님께서는 애청자신데 수지리 생편에 후원을 하신 다음에 후원하면서도 느끼는 이 부끄러움은 뭘까요? 크크크. 어찌되었든 책걸상 앞으로 쭉 파이팅입니다.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왜 후원하시면서 부끄러우시나요? 그 수질 위생 편에 후원하는 게 부끄러운.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에이, 그럴 리가요. 네. 자, 후원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앤드루 숀 그리어의 레스 살펴볼 텐데, 지난번에 설정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너무 그 설정만 재밌다라는 식으로 YG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설정만 재밌다라는 식으로 저번에 뉘앙스를 잠깐 했는데 그 설정이 너무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런데 소설은 약간 문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문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됐어요. 문턱이 있다라는 거는 한국인들에게 혹은 게이 아닌 사람들에게 뭐 누구에게 어떤 문턱이 있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게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문턱은 오히려 지난 시간에 젊은 작가들 단편 소개할 때 게이들이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두 개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보다 오히려 이 소설은 훨씬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동의합니다. 네. 뭐 특별히 센 장면은 없으니까. 센 장면도 네. 없거니와 그냥 레스가 나이 50에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라던가 아니면은 소설이 막 술술술 그냥 스토리텔링 읽히는 그런 소설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장벽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평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정을 보면은 그 백세 노인 생각나고 이렇게 막 공간이 바뀌고 이러면서 뭔가 에피소드들이 막 나올 것 같은 설정이고 실제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속도가 그 설정에 비하면 느렸어요. 그게 아마도 이제 뭐 퓰리처상을 받을 때 심사위원들이 했던 음악적인 산문성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어떤 장면들이라든지 내면을 묘사하는 문장들이 의외로 많고 이제 이것들이 번역이 될 때 좀 매끈하게 번역이 되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좀 지그시 이렇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천천히 읽었고 뭐랄까 저는 끝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중간에 독일 파트 너무 웃겼고 그리고 그 앞으로 갈 때는 뭐랄까 약간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느낌이어서 어떤 설정으로 봤을 때는 되게 놀라운 선택이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소설 안을 읽으면서는 이게 굉장히 문학성이 높은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평 얘기를 듣고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이 설정만 놓고 보면은 막 그냥 재밌고 사소한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약간 스토리를 끌고 가는 듯하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상 읽어보면은 그 레스의 내면 묘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면 묘사를 할애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고 좋게 보실 독자들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딱딱 걸리면서 페이지가 안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벽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아까 번역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해외의 평으로는 이제 음악적인 산문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음악적인 산문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좀 뭐 지루한 내지는 자꾸 뭐 이렇게 잡소리가 많냐 뭐 이런 느낌이 약간 귀신 신하라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잡소리라고 한 겁니까 지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사변적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이야기를 굳이 길게 쓴 부분들이 조금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약간은 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표현들은 또 기막힌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죠. 줄은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꽤 웃겨요. 실제로 이 레스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읽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게 읽으신 분들은
레스에 있는 거의 모든 문장들을 다 이렇게 베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칠만한 부분은 진짜 네, 많습니다.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서 이렇게 기억할 만한 문장들이 많은 소설은 또 처음 봤다 이런 평을 남기시면서 그런 이렇게 막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인용할 만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에세이에서 인용한 것 같은 문장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 주로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 작가. 뭐 작가, 음. 혹은 뭐 여행자로서의 느끼는 감정, 낯선 곳에서 뭐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감정들은 이게 시간이 공간적으로 계속 그 대륙을 이동해 다니지만 시간적으로는 과거가 자기가 젊었을 때 이야기와 지금의 이 50대라는 뭐랄까요? 인생에 있어서 전 살아보지 않았지만 촉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더 이뤄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것만 같은 두 분 다 고개를 숙이시고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신데 뭔가 그런 상황에서 빨리 성공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뭔가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살아보니 어떠세요? 그 제 또래에 이제 저나 저 앤드류, 숀 그리어 정도 나이가 된 분들이 읽으면은 가슴을 친다기보다 무릎을 칠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 뒤면은 딱 50살이 되는 레스가 이런 말을 누구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거의 50살이 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야 겨우 젊게 사는 방법을 안 것 같은 기분인데 라고 이제 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외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같다니까요. 커피를 마시려면, 술을 마시려면,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야 알아냈는데 근데 떠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예. 그럼 정말 절묘한 나이 네. 50이라는 거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레스가 어쩌면 이 책은 퓰리처상에 애고된 소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레스의 전 애인이 퓰리처상을 받은 로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 이제 결혼하는 사람 말고 그 전에 애인, 나이 네, 많은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살았죠.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고 퓰리처상을 받은 상금으로 자기랑 동거하던 집을 사서 그 집을 자기한테 주고 본인은 노인 요양원으로 들어간, 그것도 이제 그냥 슬픈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레스는 이 로버트와의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로버트와의 연애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자기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 결혼할 그 젊은 친구와의 연애 이야기를 막 회고하면서 이 소설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는 1987년 10월에 그 로버트랑 레스가 처음 만났을 때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당시 로버트는 상당히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던 이제 와이프를 둔 상황에서 레스를 만나서 그 와이프와 헤어지고 이제 레스랑 동거를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그 와이프랑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레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나이 많은 애인의 와이프하고 그렇죠. 레스가 전 대화를 나누는 와이프죠. 거죠. 전 네. 와이프랑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거죠. 그때 레스는 발톱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린 게이인 걸 이제 티 내면서 이제 나 예쁘지 이러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너 퀴어니? 그러면서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젊음을 잘 쓰고 있는 거면 좋겠네 라고 그 이제 전 와이프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스가 타오리에서 다리를 꼬고 삶은 새우처럼 발그레해져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젊음은 낭비해야 돼. 해변에 있어야 한다고. 오늘처럼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섹스를 엄청 많이 해야지. 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25살짜리가 주식시장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세금이나 아니면 빌어먹을 부동산이나. 왜냐하면
40살이 되면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 등등의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이제 이야기를 쭉 통틀어서 어떤 감정들이 강하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그 굴욕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은 지금 되게 좋은 작품, 나는 어쨌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출간을 해서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일적으로도 이룰 게 많고 사랑도 다 어쨌든 실패하고 좋았지만 지금은 혼자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도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이루고 성취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굴욕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경박하지 않게 굉장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여러 에피소드들 안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어떤 본질들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뉴욕에서 처음 가는 행사는 전형적으로 작가에게는 어떤 굴욕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잘 나가는 작가를 인터뷰하는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자기도 탐탁하지, 작가인데. 네, 내키지 않는 그리고 자리죠. 심지어 그 작가는 무슨 그 JYP가 싫어하는 SF 네. 판타지 장르의 작가예요. 본인으로서는 그리고 이 써- 레스도 JYP랑 비슷해. 별로 소설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작가로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작가인데 인기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터뷰를 하러 어디가 가는데 JYP랑 비슷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자기 저 못 보던 사람은 누구야라는 그러니까 그 작가는 이 레스를 누군지 알아보지도 잘 못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듣고 보니 참 굴욕감이라는 키워드가 책 전반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욕에 지나서 다른 지역들을 가다가 멕시코에서도 이제 한 공연 이렇게 무대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무대에 같이 오르게 되는 사람이 로버트의 와이프, 전 와이프. 그러니까 로버트에 관한 행사였던 거죠. 로버트에 그게. 관한 행사였고 위대한 시인 로버트를 회고하는 행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의 전 아내와 전 남자친구를 네, 네. 초청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걸 알았을 때 이 레스가 하는 말이 지금도 되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심지어 여성이니까. 자기한테 젊음은 낭비해야 돼라는 네. 굉장히 귀염귀염 해주면서 뭔가 조언까지 했었던 그 굉장히 품격 있고 유머 있는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책에서는. 한 곳에서의 어떤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나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그 가는 곳곳들마다 사실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현실 혹은 진실들을 계속 마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왜 퓰리처상이 레스라는 작품에게 주어졌나라는 걸 좀 곰곰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어요. 사실 퓰리처상 하면 좀 무거운 작품들에 주는 상이었고 뭐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이라든지 아니면 코맥 메카시의 작품이라든지 뭐 최근에 동조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트남전 이후에 베트남과 뭐 미국의 어떤 그 이중 간첩 이야기를 다루는 역사라던가 뭐 이런 진지해야 되는 네, 거겠네요. 네. 근데 이제 레스 같은 경우 설정을 놓고 보면 그러진 않았지만 그 인간 본연의 어떤 고독감이라든지 고립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화두로 평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는 퀴어 소설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뭐 박평이랑 또 JYP 덕분에 최근에 우리나라 퀴어 소설 단편 2편을 연달아 읽었고 또 앤드류 션 그리어의 레스는 이제 미국의 퀴어 소설 장편 소설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국의 단편 소설에서는 연령대가 20대 많아봤자 30대인 거예요. 게이 커플의 연령대가. 근데 여기는 게이 커플이었다가 헤어졌는데 이제 그 나이가 많은 게이는 70대인 거예요.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70대고 그리고 중간에 낀 사람은 50대고 그 젊은 게이는 30대 초반.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순환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할아버지 게이를 등장시킨 소설은 없나요? 지금 기억나는 작품은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 드라마, 게이 영화, 게이 소설 하면은 머릿속에는 항상 되게 그냥 막
막 육체적으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그런 젊은 게이들의 이야기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은 한 30대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30대나 한 40대 초반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여기에 70대 게이, 50대 게이, 또 30대 게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채로웠어요. 되게 뜨거운 감정들이 이렇게 소멸하고 소멸하고. 혹은 어느 방식으로든 쭉 다 흡수가 되고 약간 바래진 상황에서의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그 퀴어한 어떤 사랑에서 확 넘어와서 되게 보편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들도 되게 아름다운 장면들 많았어요. 그 지금 YG가 마지노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데 이 책이 사실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원서를 보진 않았지만 그 뭐 음악적인 산문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일단 번역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까 그 각 나라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옷 이름이나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역자가 정말 수고하면서 많은 주석을 달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이게 소론이 막 칭찬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욕하려나 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은 어디로 파견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레스가 말한다. 마르세유였나요? 아니요, 코르시카였어요. 어쩌고 저쩌고. 레스 씨는 어디로 파견됐어요? 저는 마지노선을 지켰습니다. 관리는 자기 잔 홀짝이 된 말한다. 지금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저는 마지노선을 지켰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어디로 파견되었느냐고 했을 때 과연 이 표현을 한국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인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실제로 라인인데 그게 이제 그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독일과의 국경을 따라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쳤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그게 무용지물이 네. 됐잖아요. 우회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프랑스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지금 프랑스와 독일 이 국경의 아래쪽 남쪽 지방쯤에 이렇게 쭉 서 있는 장벽이니까 자기는 그 동네에 갔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저는 마지노선을 지켰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보면은 슈니첼이라고 하는 그 유럽 오스트리아나 이쪽에서 먹는 돈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심지어 잘못돼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이왕 수고하시는 거 조금 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한국의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셨잖아요. 중간중간에 역자주 같은 것들을 많이 달아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JRP는 그것보다도 좀 더 많은 역자주들이 좀 있어야 됐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소설에 주석을 과연 너무 많이 다는 게 옳으냐라는 또 생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 여행기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나라들 중에서 꽤 여러 나라를 짧게든 뭐 이렇게 가봤는데 모로코하고 인도 빼고는 다 가봤네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일본에서 그 운전하면서 자동차 언급하는 부분 같은 거는 한국인들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운전석 방향이 다르니까. 그 뭐라고 했냐면 하얀 병원에서 나오는 디저트처럼 작고 단조롭고 하얀 자동차로 안내되는데 타보니 핸들이 없다. 뭐 이런 표현. 그리고 에나멜을 바른 토스터 같은 느낌이 나는 차. 이제 일본의 그 작은 박스카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뭐 통행료 징수소에서 뭐 여인이 비명을 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이제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이패스 카드 안 들어있다고 이렇게 경고음 울리는 건데 이 일본 여행할 때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나라 편에서도 진짜 좀 여행기라고 불리우는 전형적인 그 책들에 나올 법한 표현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JYP는 더 재밌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JRP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여행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본인의 경험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키득키득대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좋았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작가와 관련된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자조적인 글을 쓰는 행위, 그리고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트 있는 문장으로 묘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목 같은 걸 읽으면서 저는 웃었는데, 작가로서의 삶이라는 그 미친 조각보, 이 대목이 되게 재밌는데, 충분히 따뜻하긴 하지만 절대 발가락을 제대로 덮어주지는 않는 그런 조각보를 여기저기 떼우고 기워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가로 살면서 한 번도 풍족했던 적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대목 읽으면서 재밌게 웃으면서도 우리나라 작가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따뜻하지도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발가락 정도를 제대로 덮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만 덮을 수 있는 수준. 그 박평은 이런 부분 정말 재밌게 읽지 않았습니까? 편집자와 작가와의 관계에 관한 서술이 나오는데 편집자가 그녀입니다. 그녀는 무척 영리하고 교묘했으며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할지 설득하는 실력이 훌륭했다. 이 문단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특별해요. 그녀는 프렌치 매니큐어를 바른 손을 가슴에 대고 누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서 이건 저 혼자만 간직해야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삭제합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얘기 하죠. 네. 저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제일 재밌었고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했어요.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나는 이걸 몰랐다. 이렇게 뭐 너무 안타까워한달까요?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한달까요? 너무 슬픔에 젖어 있달까? 이런 식으로 동네를 걸어다니는 책들, 일상의 하루하루를 다루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작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사랑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작가님의 이 스위프트라는 친구한테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너무 이렇게 들떠 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혼자 자기만 독창적인 방식으로 전달을 하지만 작가는 다 이해하는 이렇게 어떤 수사들을 보면서 좀 저도 밑줄을 많이 그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랑 이제 같은 동네인데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그 레스가 생각해낸 소설 제목인 거죠. 네. 그리고 레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소설은 암흑물질이에요. 그 이제 계속 레스 된 소설이고, 그 소설의 무너진 명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새로운 소설이 스위프트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편집자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죠. 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퓰리처상을 받을 만한가라고 물었을 때 뭐 전 받을 만하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느낌은 되게 달랐는데, 작년에 제가 JYP랑 박평한테 계속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계속 까였던 퓰리처상 수상작이 동조자였는데, 그 동조자는 베트남 전쟁 이후의 베트남 전쟁 생존자들의 이야기인데 둘 다 너무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심지어 민음사 책이었는데. 네, 심지어 민음사 책이었는데도 이 책은 은행나무 출판사 네. 책인데 아무튼간에 느낌이 전혀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퓰리처상의 심사위원들이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를 다 읽고 나니까는 그냥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고, 이 퓰리처상 수상작에 대한 평들이 이 책을 읽고 나니까는 다 이해가 됐어요. 이걸 읽으면서 계속 이 작품이 왜 상을 받았지? 전 상 받는 작품들은 다 정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는 그 작가라는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희망을 만들어내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사라져가고 소멸돼가는 어떤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또 발견하고 성장하고 또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레스의 뭔가 점점
좁혀져가는 뭔가 축소돼가는 어떤 삶 안에서 발견해내는 이야기여서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이 앤드루 숀 그리어라는 작가의 품에 대해서도 되게 품이 넓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은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그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 뭐 좀 특이한 방식으로 많이 웃기는 너무 웃긴 네, 굉장히 유머러스한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무슨 영화나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기는 거랑은 좀 결이 달라요. 네, 좀 특이한 방식으로 많이 웃기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저 책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소리내서 막 웃었던 적은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까 JYP가 이제 번역 문제 이야기를 약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 역자에 대한 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내가 좀 영어를 잘 알고 영어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자라면 이 레스라고 하는 소설의 매력을 훨씬 더 잘 느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작품은 영어권 작품이구나 하는 그런 벽 같은 게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특이한 장점, 매력을 가진 앤드루 숀 그리어의 장편 소설 레스를 이번 주에는 읽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것 좀 해요. 민음사에서 나온 플리처상 동조자. 동조자라던가 아니면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은 정말 좋다니까요. 자, 끝나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네. 둘 책 다 두 권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얇은 책 두 권이라서 자, 끝나고 읽을 수 얘기하시죠. 끝나고. 네네. 편집 회의는 끝나고 하는 걸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